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암호학자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암호학자. 암호학자. 네.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암호학자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도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큰일 났다. 슈가 잡으러 왔나 보다. 그동안 너무 온라인에서 국정원 출신이시. 그 뭔가 좀 국정원에 입을 자문을 하신 네, 네 함부로 뭔가를 하더니만 아이고. 아까 공부를 많이 뒤에서 했는데. 들어보니까 막 뒤에 있는 사진이 과연 뭐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아까 보셨던 저 그림들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네.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호화폐요? 네. 어이?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우리 스티브 잡스 그림 보시면 애플을 스티브 잡스와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있죠. 네. 예, 그분이 최근에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거 햄버거죠. 그렇죠? 예. 러시아에 있는 그 버거킹이라는 곳은 와퍼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와우. 그걸로 마일리지 같은 걸 줍니다.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는 코인인가요, 그럼? 그러네. 그렇죠. 그런 게 모이면 들어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멍멍이를 어떤 심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더지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도지라고 안 하고 널이라고 하죠. 따지 아니야, 따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택시는 이제 택시 캐시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택시를 탈 때 그 코인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코인도 나와 있습니다. 괜찮네. 별의별게 다 있다. 몰랐다. 저 정도까지 있으면 나중에 뭐 다 있겠는데요? 운동화 코인, 뭐 머리, 뭐 이발 코인, 뭐 목욕탕 코인 뭐 그러네. 다 나오겠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수가. 14,730개.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항상. 만 52개 정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 수는 자꾸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요새 암호화폐 관련해서 약간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살려면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고 네.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해보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게 선생님 비트코인 그러니까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뭐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뭐 멍멍이는 또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공학자지 어떤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없어지더라도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제가 항상 드려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라고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암호화폐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고요. 최초로 암호화폐가 나온 건 1982년입니다. 82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데이빗 차움 박사 이분이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테너 하시게 생겼는데. 산타클로스 같기도 하고. 이분은 뭐 다른 말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프라이버시 아버지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분이 왜 암호화폐를 만들었냐면 쇼핑몰에서 물건 사신 다음에 신용카드 말고는 지불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는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다 추적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논문이 최초의 암호화폐 개념을 제안한 1982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근데 제목이 추적당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존재의 이유는 그냥 익명성입니다. 추적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새 신문 잘 보시면 어떤 거 나옵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잔뜩 바꿔놓고 숨겨놓고 있다가 맞아요.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그러면 그냥 뭐 비트코인이랑 이런 거 아니야? 뭐 옛날에 도토리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도토리.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암호화폐 이거는 컴퓨터 속에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정보는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위조. 복사. 위조, 복사가 쉽죠. 원본하고 복사본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만들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복사해서 위패를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생각보다 만드는 건 어렵고요. 이 데이비 처음 박사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암호화폐를 만들고 은행으로 하여금 야, 너 감시를 해서 위패는 전부 다 너가 잡아내. 해서 암호화폐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은행한테 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 리만 브라더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어. 맞아요. 정말 일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금융 위기가 왔었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어서 우리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뭐 이래서 그때 도산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았고 큰 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에 실물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었죠. 이때 증권사에 다니실 때였나요? 네, 저 때 딱 회사 들어갔죠. 증권사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랬지만 비트코인의 원저작자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은행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은행 네가 뭔데 암호화폐도 관리 감독을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보시면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개인 간이라는 뜻이 은행을 배제시켰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양반은 네? 이 논문 하나를 딸랑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해놓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진도 없나요? 어디 노출된 적 그렇죠. 없나요? 그러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야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건 아닌 것 같다로 판명이 났고요. 이제 음모론 사이트도 있습니다. 도대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이렇게 추적하는 정체가 없으니까 이게 막 뜬소문이 드는 거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니까 보시면은 지금 사토시, 쉬, 나카모토, 카, 슈카가 이거를 2008년도에 자기가 이제 증권사 들어가면서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안 되겠다. 할 중앙 이러면서 이것까지 온 거지. 그때 증권사 들어가셨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져. 집에 강아지 키우고 있죠 이렇게. 훌륭한 프로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비트코인의 창시자를 모셔도 정말 훌륭한 프로네요. 정말 훌륭한 프로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래 보고 있어요 지금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은 음모론 사이트에서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누구로 분석하고 있냐면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합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 경제 시장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삼성, 도시바, 나카미치, 모토로라. 그 4개 기업의 앞글자를 따서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은행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패를 단속하는 기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도대체. 자,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스스로 힘을 합해서 자경단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힘을 합해서 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미 씨랑 종혁 씨랑 민상 씨가 계시고 이 세 분이 쓰고 계신 PC에는 전부 다 파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에 1번 코인, 2번 코인, 3번 코인, 4번 코인, 5번 코인은 사용된 적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상점에다가 비트코인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유미님, 종혁님, 민상님 PC가 자동으로 인터넷을 딱 감시합니다. 그래서 저 비트코인 번호를 확인해요. 봤더니 5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장부에 이미 5번 코인 사용됐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점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거 과거에 사용된 적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파일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거든요. 전에요, 하필. 나도. 네, 제가 게으른 거로 딱 바라보고 바뀌었네요. 계신 시선. 아, 지금 5번이 안 적혀 있네. 자, 보시면 민상님은 PC를 켜놓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맞아요. 게임해야 됩니다. 예. PC도 많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게임하거나 딴 거 해야 되는데 PC를 비트코인 감시하려고 켜놨더니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잠시 꺼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유미님과 종영님 PC에 있는 파일에는 누군가가 1번부터 5번 코인은 썼다라고 써 있는데 민상님은 4번까지만 기록하시다가 그거 끄고 게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누락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코인을 썼어요. 그러면 유미님과 종영님은 상점에다가 저거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복사해서 쓰는 것 같아요.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민상님만 혼자 저거 처음 쓰는 거니까 안심하고 받으세요.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 장부의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10분마다 너희들 장부를 서로 비교해서 맞춰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사용된 비트코인의 일련 번호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이 또 지나면 1MB짜리 파일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10분 동안 사용된 화폐 일련 번호가 쭉 있겠죠. 그래서 블록은 10분간의 기록, 블록체인은 그 10분간의 기록들을 쭉 시간 순서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저렇게 사용될 때마다 기록을 해나가면 저 파일 길이는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장부를 관리하다 보면 이 장부의 사이즈가 무한정 길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블록을 만들고 회람시키고 투표하고 이것도 보관하고 이 짓을 10분 동안 10분마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매 10분마다 뽑아서 인센티브 줄게. 인센티브를 얼마나 줬을까요? 그렇게 많이는 안 줄 것 같은데. 50비트코인 줬습니다. 50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 얼마였습니까? 8천만 원이었죠. 그럼 내가 10분 동안 열심히 해서 제일 열심히 했어 뽑히면 50 곱하기 8천만 원이 40억, 40억. 내 비트코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황제알바네. 그걸 이제 우리가 채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이거를 누구보다 빨리 하려면 컴퓨터가 고성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같은 걸 막 꽂고 뭐 이런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 꽂으면 얘가 전기를 소비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에서 아주 골칫거리인데 방학 때가 되면 학교 빈 강의실에 그 채굴기를 꽂아놓고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이고, 전기값 안 내면. 언제까지 그 계속 채굴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워낙 고성능 컴퓨터다 보니까 전기를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채굴로 받는 인센티브보다 전기값이 더 비싸면 그럼 이제 수지가 안 맞는 거고 암호화폐 가치가 막 올라가서 전기값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주는 그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네. 이제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상으로 딱 2,100만 개까지만 생산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10분마다 인센티브로 50비트코인을 계속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코인이 뭐 계속 소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비트코인씩 계속 주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코인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첫 4년 동안은 인센티브로 50비트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그게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4년이 지나면 25비트코인. 그 다음 또 4년이 지나면 12.5비트코인. 현재는 인센티브가 6.25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0이 될 거잖아요. 계속 절반씩 떨어지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2,100만 개 정도가 다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나면
더 이상은 인센티브로 줄 코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비트코인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 떼서 그걸 모아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것이요. 이렇게 쭉 내용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알겠는데, 이렇게 10분마다 그냥 계속 기록해가지고 그냥 기록하는 기술인데, 이게 왜 이렇게 언론에서 뭐 미래의 기술이다까지 할 만한 이야기인지 또 그렇죠.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블록체인이 있는데 그래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복사한 가짜 돈을 위패를 단속하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블록체인 혁명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저게 뭐길래? 그렇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투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블록체인은 완성된 기술은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완성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인터넷 투표가 완성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 투표. 자, 그럼 그 인터넷 투표를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 강국의 스마트폰 강국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직접 민주주의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우와. 그래서 사람들이 블록체인 혁명이네,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탈권위주의적이다.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 영구 보존시키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 비트코인 열풍이 한번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다시 이제 비트코인 시즌2 열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열풍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번 보실까요?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 와, 90조? 196배. 중국에 부자 많지. 사실은 비트코인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진 데는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암호화폐 성지로도 불립니다. 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는 거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 정도로 중국은 2008년, 2010년에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흥부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 2016년도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백만장자의 수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2008년부터 중국에는 신흥부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네. 제가 민상님만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셨어요. 아, 중국의 부호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아우츠. 그건 엄청 많다. 뭐 하고 싶냐고요? 네. 저 뭐 좋은 차, 좋은 집, 장가 가고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신흥부자가 많이 생기는데 네. 이렇게 생기니까 해외에다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싶고 아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걸 자식한테 몰래 물려주고도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위안화로 그걸 해외에 가져간다든가 자식한테 물려주면 다 정부가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그러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했더니 암호화폐가 있네.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외국에 나가서 달러로 바꿔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2010년 저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년 사이에 6,000배 가까이 오른 거죠. 3년 만에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BTC 차이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거래소가 세계 1위 거래소로 등극되기도 했었습니다. 저 때
그때 샀어도 저때 6,000배 올랐다고 했을 때만 샀어도 아우 진짜 누가 샀는지도 모르는데 배가 아파. 아우. 지금 여기 안 계실 분이 있었던 거죠. 그걸 샀으면.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암호화폐 전면 금지.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떨어지던 비트코인을 넘겨받은 나라가 어딜까요? 이제 받을 때가 어디 미국 설마. 미국이라는데? 대한민국? 설마 우리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이죠. 아. 그래서 중국과 더불어 한국도 암호화폐의 성지입니다. 실제로 그럼 2013년 이후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깜짝이야. 아, 야하. 깜짝이야. 야하.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시기가 2016년, 18년 요때죠. 그렇죠? 실제로 뉴욕타임스가 뭐라 그랬냐면 야, 한국인의 수는 미국인들의 수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암호화폐 거래액 수는 달러 거래액보다 훨씬 많아. 정말 놀랍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동아시아 코인 뭐 이렇게 불러도 뭐될 정도가 아닐까. 한국 중국에서만 아주 그냥.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내가 한다.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566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00만 명은 최근 4개월 동안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100만 명씩 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어떤 암호화폐 어떤 과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과열 상태인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야, 레드오션인가. 저렇게 많다니. 여러분들 혹시 알트코인, 우리나라 말로는 잡코인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뉴스에서는 본 것 같아요. 네. 약간 잡코인이 뭐 잡주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때 보통? 알트코인이 이제 얼터네이티브 코인의 줄임말입니다. 얼터네이티브. 그래서 뭐 대체 코인이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 그걸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아이들 같네요. 그렇죠. 비트코인과 아이들. 만 개의 아이들. 알들. 그래서 알들. 네. 첫 번째 알트코인, 그것이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더리움이고요. 시가총액으로 봐도 비트코인 바로 다음에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앳된 소년이 젊은 노네 진짜. 시가총액 2위인 두 번째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친구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그래서 러시아계 캐나다인이고요. 이 비탈릭 부테린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화폐 자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은행을 배제한 화폐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비탈릭 부테린은 화폐보다는 블록체인 자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블록체인에다가 거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를 등록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 뭐 하면 뭐 달라져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쉽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게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실제로 게임 회사들은 뭐로 돈을 법니까? 거기서 아이템 팔아. 아이템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게임 아이템을 차곡차곡 모으셨어요.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네. 자, 그 게임 아이템은 어디 저장돼 있습니까? 그 회사 서버에. 그 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죠. 네. 그 얘기는 그 회사가 해킹을 당한다든가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없어졌어요, 제 거. 아이템은 사라지죠. 진짜 그런 적 제 있어요? 날개가 막 열심히 게임했는데 그 게임이 망하면서 그냥 다 사라졌지. 날개도 있으셨어요? 날개를 달고 다녔거든. 내가 그때 멋있었거든. 네, 하지만 추억이 돼버렸어요. 진짜 큰 날개인가 보네. 못 날았어. 없어졌어요, 날개.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다마고치 생각하시면 돼요. 키우는 거구나, 고양이. 이 크립토 키티는
블록체인상에 등록돼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암호화폐를 주고 고양이 아이템을 삽니다. 그 새끼 고양이를 운동도 시키고 먹이도 잘 먹이고 이래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요. 네. 다 크면 다른 고양이랑 교배를 시킵니다. 우와. 새끼가 태어났는데 희귀종이 태어나오면 또 비싼 돈으로 팔아요. 와. 자, 그런데 재미난 건 이 고양이 아이템은 블록체인상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게임 회사가 해킹을 당해도 게임 회사가 망해도 저 아이템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있습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게임 아이템이 재산이 되는 거죠. 해킹을 해서 누가 가져가도 아, 제 거 아니야, 내 거야 하고 다시 갖고 올 수 있네요. 블록체인상에 등록이 돼 등록이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무단으로 바꿀 수가 없죠. 모든 사용자들 PC에 있는 걸 다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실제로 $10,000짜리 고양이도 있었고요. 10만 달러에 거래된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이 한 마리가? 네. 정말 귀엽긴 한데 거의 1억이 넘는다고요? 그래요? 실제로 이 게임, 이 앱의 가치를 4천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있는 게임인가요? 네. 이런 것들을 없어질 수가 없지. Decentralized 앱, 탈중앙화된 앱, 그래서 DApp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앱으로 못하던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크립토키티 같은 앱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더리움상에 막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평가할 때 암호화폐계의 앱스토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뉴스를 또 장식하는 게 NFT라고 하는 게 있죠. Non-Fungible Token.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이 만든 10초 분량의 비디오 아트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미술품 수집가 파블로가 지난해 6월 6만 7천 달러에 사들였다가 최근 66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를 이용해 작가의 작품을 인증하면 복사가 불가능해져 작품을 오리지널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NFT라고 하는 것도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더리움이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싸구나.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저희도 약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코인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알트코인 중에는 얘는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SS 코인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SS라는 단어에서 삼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왕창 사람들이 몰렸다가 결국은 그게 가짜로 판명돼서 손실 본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화성 가겠다는 그분이 나치코인. 화성 갈 거니까 또 도지랑 함께 해갖고 막 그랬는데 안 갔죠. 전 세계를 제일 도지코인이랑 비슷한 우리나라의 뭐 진돗개 진 도지코인도 있었어. 진도지 그런 거 있었죠. 뭐 이상한 게 막 생겨. 하얀색 개. 야, 도지한테 맹견한테 물렸다고 막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이거 도지한테 세게 물렸어요. 화제의 중심이죠. 예. 다시코인은 여기 지금 멍멍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시바견입니다. 씨바견. 씨바견. 이름도 시작부터 그러네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왜 그래요? 굉장히 마치 화나 좀 보이시는데. 이런 사람처럼. 뿌시고. 요 멍멍이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멍멍이를 이제 마스코트로 삼아서 유명해진 코인인데 사실은 이 도지코인은 2013년에 IBM의 빌리 마커스란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었고 MS의 이제 잭슨 팔머라는 사람이 이걸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재미 삼아서 만들어 본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풍자해보자 라고 해서 이 코인을 만든 겁니다. 완전 장난. 이 도지코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특징. 기술이 없다. 강아지가 귀엽다라는 특징이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은요 무한 인플레이션을 표방합니다. 개수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냥 빵빵. 이래서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코인계 길이나 나오시네요. 아니, 코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지코인은 무한대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실제로 도지코인이 만들어진 지 2년 후에 총 발행된 도지코인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만들었네. 1천억 개였습니다. 비트코인 전체보다 더 많네요. 우와. 그리고 2015년에는 발행된 도지코인을 다 더해봤더니 이게 달까지 도달하는 거리인 거예요. 진짜 화성 간다. 그래서 그거 모임이라 그래서 달 가는구나. 그럼 앞으로 화성 정도 될 거니까 화성 가겠다. 그렇게 가는 거였네. 그렇게 가는 체인이 거였네. 그 체인이었나요? 길이를 늘려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당연히 이렇게 무한대로 나오는 코인의 가치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은 굉장히 거래 대금이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언제 썼냐 하면 뭐 이렇게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이 짤 너무 괜찮아요. 이러면 팁 주듯이 이렇게 재미 삼아서 팁 주는 용도로 쓰던 거예요. 부담이 없으니까. 얼마 하질 않으니까. 그런데 가격이 막 오르고 있거든요. 앨런 무슨 사장의 말 한마디에. 그렇죠? 네, 이제 실명 말씀해 주시죠. 시원하게.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그렇게 칭찬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거 대단한 거고 우리 이제 테슬라 차량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할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막 몰렸는데 재미난 건 정작 앨런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남긴 수익이 1,123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한마디 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남겨놓고 뭐 강아지 그림 같은 거 막 올려놓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막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한번 가격 추이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 말에 한마디. 간다. 화성이다. 가자. 자, 지금 대기권 뚫었고요. 이야. 발사. 아. 진짜 가네요, 진짜 가. 아, 아, 저렇게 많이 올렸구나. 진짜 많이 올렸네. 진짜 나 같아도 저런 거 보면 진짜 흔들리겠다. 이게 뭐야 이게? 와. 열심히만 있지. 행복하네. 사진은 일부러 저런 거를. 아니, 일론 머스크 사진. 신영래 저거- 선생님이 떠오르는 5원에서 600원까지? 우와. 600까지 올랐어. 이 앨런 머스크는 지금 암호화폐계의 공공의 적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야, 저 너무 가파르네요. 지금 뭐 4원, 5원 하던 것이 600원, 700원대로 지금 성장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다고 그 사이에 도지코인의 기술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쭉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만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I get that, but what is it, man? I keep telling you, it's a cryptocurrency you can trade for conventional money. Oh,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Why did you say that, man?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하고 나서 도지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한 4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은 너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며칠 지나서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 같은 친환경적인 코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가총액들을 한번 쭉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2021년 5월 11일 기준으로 더지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기 보시면 LG화학보다 더지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네요. 비트코인의 저 가격 1,155조. 그 정도면은 진짜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도 거의 한 5위? 아, 그래요? 5위 정도 들어가는데. 와, 엄청난 대단하다. 사실은 뭐 더지코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암호화폐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들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이성적으로 동작하고 있지 않다. 지금의 가격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를 얘기해 주는 거죠. 실제로 더지코인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기술적 특징도 있고 이건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지코인을 비롯해서 다른 것들은 기술적 특징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2016년, 18년에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나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풍자하려고 썼던 글이 있는데 정말 최고의 짜장면 레시피를 갖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방장이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이 짜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쿠폰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 모델이 너무 좋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짜장면 가게들, 음식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쿠폰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쿠폰이 돈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어보고 맛있는 중국집에 쿠폰을 모아야 되는데 그냥 쿠폰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느 중국집의 짜장면인지 맛이 어떤지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이 쿠폰이 몇 개까지 모으면 돈이 된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쿠폰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이기는 한 거예요, 모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야,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나? 그리고 쿠폰을 얻었는데 실제로 그 가게는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야,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짜장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짬뽕 쿠폰일 수도 그럴 수 있었겠네요. 있죠. 그럴 수 그것조차 모르고. 아니면 그냥 종이일 수도 있던 거야. 야, 이게 이해하기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다 그냥 암호화폐만 있어요. 이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보다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완전히 이해했다. 16.9%입니다. 조금 이해했다. 아니면 모른다. 이게 80.5%예요. 진짜. 관심 없다는 2.5%입니다. 뭐 상관없다. 정말 저 2.5%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들 아닌가요? 이거? 돈을 넣으면서 어디에 넣는지 관심이 없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만 상투를 안 잡으면 되지 뭐. 이런 것도 깔려 있거든요. 그게 지금 비이상적인 과열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금지했던 중국 금융당국이 규제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너도 나도 투자하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상에다가 투더문 그래 나주야 아니면 비트코인이 어떻습니다. 이런 것은 주식 시장이라고 보면 사실은 시세 조정 행위에 들어갑니다. 처벌받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앨런 머스크가 한 행동은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아직 제도가 완비돼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런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각국별로 야 이거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 어떤 식의 규제를 지금 하고 있나요? 미국은 일단은 돈 세탁이나 범죄 용도로 쓰는 걸 제일 걱정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너희 회사에서 다루는 암호화폐들이 범죄 용도로 악용되면 법적인 처벌을 가할 거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안 해야 되는 실명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시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했고요. 근데 이런 미국에 비해서 또 굉장히 강경 일변도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에 봤습니다. 중국은 뭐 아예 못하게 하려는 것 같던데요. 그냥 없애버리는 수준인 것 같아요. 중국은 예전부터도 강경 일변도였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아예 안 됐었고 옛날에는 채굴을 해서 인센티브 받는 건 그래도 됐는데 그것까지도 금지시켰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2, 3차 산업까지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재미난 건 민간인들이 개발하는 암호화폐는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네. 그런데 CBDC라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CBDC라고 하는 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 그러면 그게 디지털 위안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거구나. 그런데 이 디지털 위안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특징. 투명성이 없어. 네. 그렇지. 왜 그래 오늘? 손을 꾸준히 잘 듣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예. 얼마나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꾸준히 듣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 모르게 유통되는 어떤 돈의 흐름을 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잖아요. 이 중심축을 암호화폐로 옮겨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화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이원화된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많을까요? 장사가 되니까. 장사가 되니까 많죠. 예.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수료로 엄청 돈을 벌다 법니다. 엄청 벌어. 파는 사람에게 0.05%, 사는 사람에게 0.05%의 수수료를 떼죠. 합하면 0.1%죠. 그렇죠? 암호화폐 광풍이 불던 시절에 보통 1, 2등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루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이건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놀랬던 게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 거래량이. 거래량보다 크면 얼마나? 그때 10조였습니다. 10조요? 그럼 10조에 0.1%는 100억이에요. 100억을 하루 수수료로 버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돼 있는 코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 때문에 이득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좋은 코인만 상장시켜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진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겠네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코인이 뭐 상장하는 게 방식이 어떻길래 이렇게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건지. 암호화폐는 이런 어떤 심사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각각의 거래소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그냥 상장시키는 겁니다. 주식 상장은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기업을 3년 이상 키워서 얘네가 흑자를 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도 얘네가 뭘 하는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뭐 코인 시장은 제가 아는 정도로는 뭐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사실 우리 일반인이 참 구별하기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된 법안 중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서 실명 확인 조치를 하고 또 돈 세탁 방지 설비를 갖추고 그리고 정부에 그것을 심사받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거래소는 전부 다 폐쇄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강경하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3대,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문을 닫지 않겠느냐. 이 특근법의 기준을 통과 못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세금을 올해 매긴다고 들었는데 얼마큼이나?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 네. 내가 1,000만 원의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매기는 편 아닌가? 20%면? 세금을 뭐 걷는 거는 그래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만큼 뭐 좀 보호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아니 도박판이고 가치가 없다면서 세금은 또 걷고 있고 그런데 우리를 또 보호해주는 대책은 딱히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정치인들이 이걸 좀 인식하기 시작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좀 신경을 쓰잖아요. 무슨 반도체면 반도체, 뭐 전기차 이런 거 공부는 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신문은 읽으면서 사이클이 어떨 때 공부하신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식 투자할 때 하는 공부 정도는 암호화폐 할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유명인들 말 한마디에 야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거래소, 네. 여러 가지 암호화폐 산업 중에서 이제 사실은 거래소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제대로 크려면 자정 능력을 확보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기성 코인들이 왔을 때 저거 문제가 있는데 저거 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처럼 시장에 건전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내가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의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데 내가 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도약하는데 큰 몫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게 신뢰받는 기술로 돼서 정말 그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각각의 주체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과제가 참 많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동안 유망한 투자처로만 인식이 됐던 우리가 긍정적인 면만 부각했던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자를 해야겠다. 오늘 그걸 정말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암호화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만 좀 모르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조급해 하셨다면 절대 휩쓸리지 마시고 좀 호흡 가다듬으시고 긴 안목으로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저희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본질을 아주 쉽게 해독해 주신 오늘의 쌤 김승지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